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주차 수업할 때 오리엔테이션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원래는 과학 영상이 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관계로 좀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파일, 그리고 EXIF, 그리고 뭐 색 공간, 색 깊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그림, 이미지라고 하면 거의 이제 디지털 이미지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대부분 이제 저장이 되고 있어서 그 파일의 포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그런 포맷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미지 파일 형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미지 부분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면 보통 모니터나 아니면 프린터로 이렇게 레스터화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데이터의 모음을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파일 종류에 따라서 뭐 압축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2, 3학년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벡터 형태로, 극좌표 형태로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벡터 형태로 저장하면 이제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미지를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모양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어서, 특히 3학년 학생들 그 졸업 논문 작성하실 때 벡터 이미지를 만들어서 논문에 삽입을 하게 되면 우리 논문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도 이미지가 원본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거 알고 논문을 쓰시면 논문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이미지 파일이든지 간에 레스터화를 하면 픽셀들의 픽셀 값들을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로 앵두 모양의 이 그림 파일 작은 것이 있잖아요. 얘를 쭉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픽셀 하나하나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여기 있는 조그만 사각형, 정사각형 하나를 픽셀,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픽셀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느냐 하는 정보만 있으면 이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픽셀이 몇 가지 색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그 색의 밝기는 몇 단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컬러 뎁스, 즉 색의 심도 값을 또 다르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지 파일의 용량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컴퓨터 기술로 우리가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림 파일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컬러 스페이스, 색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면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들 색 공간이라는 거는 색을 이렇게 3차원 공간에다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RGB 색 공간이죠. RGB. 우리 빛이 삼원색의 레드, 그린, 블루의 세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을 X, Y, Z 이렇게 3차원의 좌표 평면에다가 레드, 그린, 블루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큐브, 이런 큐브 모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빛이 삼원색으로 표현하는 공간을 우리가 RGB 색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술 시간이나 이런 때 많이 배웠죠. 물감의 경우에는 CYMK 해서 시안, 옐로우, 마젠타 이 세 가지 물감의 삼원색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혼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CYMK 색 공간,
역시 지금 그림을 다르게 그리긴 했지만 CYMK 색공간도 이런 RGB 색공간처럼 큐브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K는 블랙을 의미합니다. 블랙 빼고 CYM 이 세 가지 색으로 큐브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HSV 색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HSV 색공간은 색상과 그리고 채도와 그리고 밝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요 부분도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RGB하고 CYMK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면 RGB는 가산 혼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빛은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조합해서 더하면 이렇게 백색광, 흰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빛이 삼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 해서 RGB 이 세 가지를 이용했다. 그래서 RGB 색공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물감의 경우에는 여기서 레드하고 그린 합치면 옐로우가 되죠? 옐로우가 이제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하고 블루를 합치면 마젠타가 됩니다. 마젠타가 여기 와 있죠? 그리고 블루하고 그린하고 합치면 시안이라고 하는 색이 되는데 여기 시안 있죠? 요 CYM, 시안과 옐로우와 마젠타 요 세 가지 물감의 삼원색을 더해서 색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감산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감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쉽게 여러분들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사용하는 핸드폰 액정이라든지 모니터는 주로 RGB 이런 가산혼합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감산혼합 CYMK 혼합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토너나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에 보통 이렇게 시안, 마젠타, 옐로우 물감 또는 토너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섞어서 검은색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검은색은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될 테니까 블랙은 따로 넣어서 이렇게 CYMK 네 가지 색을 프린터 잉크나 토너로 해서 우리가 이런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HSV 색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먼저 HSV에 H는 휩, 색상을 의미하고요. S는 saturation 해가지고 채도를 의미하고요. V는 value라고 해서 명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색상을 우리가 가시광선을 분광해 보면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이렇게 원기둥에서 이렇게 그 원의 360도 회전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빨간색이라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면 모든 색깔을 0도에서 360도 사이에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채도, 세츄레이션 얼마나 그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 원의 반지름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순수한 빨간색이면 채도가 100이 되는 거예요. 가장 원의 바깥쪽이 되는 거고 빨간색이 점점점 색상이 옅어지게 되면 이렇게 색채가 없어지게 되면 원의 중심 쪽으로 반지름을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 쪽은 거의 채도 값이 0인 그런 무채색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의 높이 부분에 명도, 밝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가장 아래쪽 높이가 0인 지점을 검은색, 가장 그 높이가 높은 지점을 흰색으로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표현하면 색상과 채도와 명도 요 세 가지를 이 원기둥 모양의 그런 색 공간에다가 모두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사진의 품질을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색 공간을 RGB 색 공간을 HSV 색 공간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조정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색상만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휴값만 변화시키면 되겠죠. 또는 뭐 밝기만 변화시키고 싶다, 명도값만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value를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조정을 할 때 RGB 색공간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HSV 색공간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HSV 색공간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HSV 색공간을 원기둥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뿔로 표현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높이가 어떤 값이었죠? 명도 값이었잖아요. 근데 밝기가 어두워지면 우리 밤에는 색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빛이 적은 밤에는 색깔을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도 값이 낮은 그런 곳에서는 그 채도 값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채도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원기둥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원뿔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정한 버전이 이런 원뿔 모양의 색공간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색 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컬러 뎁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미지 파일이라는 거는 레스터화 하게 되면은 각각의 픽셀들이 그 픽셀 값의 그 행렬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픽셀의 값을 몇 단계로 표현할 것이냐. 예를 들면 1비트라고 하면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흰색 검은색만 표현하면 1비트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2비트면은 총 4단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4단계로 이진수로 4단계죠. 그쵸? 그러니까 00, 01, 10, 11 이렇게 4개의 단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색심도 또는 뭐 비트 뎁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보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게 8비트 정도로 많이 표현을 해요. 8비트면 2의 8승이니까 256단계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RGB 색공간에서는 R 채널도 8비트, G 채널도 8비트, B 채널도 8비트니까 8비트가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56을 3번 곱하면 약 1600만 가지 색상이 표현이 되거든요. 즉 24비트 컬러로 우리가 이미지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00만 가지 정도 색깔이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실제 색에 가깝게 우리가 천연색처럼 보인다. 그래서 24비트 컬러를 우리가 트루 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 컬러.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그 저녁 노을, 해가 지는 장면을 3비트 8가지 색으로만 표현한 거죠. 요거는 8비트, 이건 256가지 색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근데 24비트로 표현하면 거의 실제 색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리고 이 색 심도가 깊어지면 파일 용량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압축된 그런 이미지 파일 포맷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비슷한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이 어떤 여성분과 과일의 색을 16가지 색으로만 표현한 경우, 그리고 8비트 256가지 색으로 표현한 경우, 그리고 채널별 8비트에서 24비트로 표현한 경우, 24비트로 표현하면 이제 거의 이렇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해서 1600만 가지 색, 거의 트루 컬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채널별 8비트도 부족하다, 채널별 10비트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10비트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모니터 같은 거 구입할 때 채널별 8비트보다는 10비트, 10비트면은 256 곱하기 4니까 1024
한 1024단계로 표현을 하자면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일 사이즈는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요즘 컴퓨터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달하고 메모리 속도도 메모리 용량도 커지고 메모리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10비트, 채널별 10비트, 그러면 30비트 이미지가 생기겠네요. 24비트가 아니라 요런 시대로 바뀔지 몰라요. 언젠간.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용어를 좀 설명드리자면 개조 그리고 명암비라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개조, 영어로 하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몇 단계로 표현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개조라고 합니다. 아주 단계를 많이 쪼개면 아까 우리 뭐 8비트가 아니라 10비트로 하면 개조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10비트로 하면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개조라고 하는데 여기 4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2개의 그림은 모두 개조가 좋은 그림이에요. 굉장히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까지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했죠. 개조가 좋은 건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개조가 굉장히 단계가 펑펑펑펑 뛰는 걸 알 수 있어요. 총 몇 단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밖에 안 되네요. 그죠? 6단계로 표현하니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색깔 차이가 확확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밝기 차이가. 그죠? 자, 요런 걸 우리가 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암비는 밝고 어두움의 비율 차이예요. 비율 차이. 영어로 다이나믹 레인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4개의 그림 중에서 왼쪽에 있는 2개의 그림은 가장 밝은 곳하고 가장 어두운 곳의 비율, 명암비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두운 쪽이 완전히 검은색이 되지 않았어요. 회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명암비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쵸? 명암비가 크지 않은 건데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암비가 크면 우리가 대비가 잘 되는 거예요.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카메라 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람 눈은 명암비 다이나믹 레인지가 컨트라스트 레시오라고 여기도 써놨는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꽤 큰 편이에요. 우리 눈은 우리의 감각은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감지를 해서 보통 1대 만 정도 10의 4승 정도까지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 정도 되는 데 비해서 대부분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명암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 컨트라스트 레시오로 이야기하자면 100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사진으로 찍힌 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성능이 훨씬 좋아서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밝고 어두움이 잘 보인다고 한다면 카메라는 어두운 부분에 맞췄을 때는 요 정도 범위까지밖에 못 찍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거예요. 다이나믹 레인지.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밝은 영역을 찍고자 할 때는 이 밝은 영역을 찍고자 할 때는 어두운 영역을 또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카메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또 다른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퍼왔는데 보시면 리얼 월드 실제 자연계는 태양은 굉장히 밝죠.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 별빛은 굉장히 어두워요. 이 밝은 것과 어두운 자연계는 이렇게 밝은 것과 어두움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눈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여기 1에서 만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역시 우리 사람의 눈이 좀 조정은 가능해요. 야간과 주간에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죠.
천체 관측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암 적응한다, 천체 관측할 때 암 적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눈에 그 동공의 크기를 크게 여는 거죠. 홍채. 조리개를 조절해서 이렇게 동공을 크게 열어주는 이런 기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비슷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극장 가면 어때요? 굉장히 깜깜하죠. 왜? 이 극장에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어두움과 밝음을 다 표현해서 이 명암비를 좀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극장을 어둡게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TV 볼 때도 기왕이면 밤에 불 끄고 TV를 켜서 보면 이런 명암비를 다이나믹 레인지를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해서 TV를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명암비가 큰 그런 장면을 고명암비, 영어로 High Dynamic Range 줄여서 HDR 이라고 하는데, 이런 HDR 이미지 촬영하는 방법도 실제로 배우고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눈에 비해서 우리 카메라는 굉장히 명암비가 작다. 선생님이 지금 명암비 설명하면서 이런 명암비 구체적인 사례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네 개의 그림을 보고 계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암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라데이션과 다이나믹 레인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해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그림 파일 형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흔하게 쉽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 포맷 중에 하나가 비트맵, BMP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정보 시간에 BMP 이미지 C 언어로 핸들링 하는 거 아마 다 조금씩 공부를 한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요. BMP는 굉장히 핸들링하기 쉽다는 건 장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그 윈도우즈가 개발되면서 나온 이런 이미지 파일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손실 무압축이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크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대신 구조가 간단해서 핸들링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비트맵, BMP 그 파일을 핸들링하는 걸 처음 그래서 정보 시간에 공부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24비트 RGB 채널당 8비트니까 거의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 그런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파일 포맷은 아마도 JPG라고 생각이 되네요. JPG는 선생님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요것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JPG는 사진을 위해서 개발된 형식으로 최근에 대부분 사진을 JPG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비트 RGB 컬러로 저장을 하는데, 사진을 좀 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용량은 작아지지만 그 이미지 품질은 그렇게 손상시키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미지가 분명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JPG 저장할 때 보면 압축률을, 손실률을 얼마로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JPG로 저장하더라도 항상 100%, 즉 이미 가급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JPG로 저장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나중에만 JPG로 저장을 하지, 중간중간 편집 단계에서는 절대로 JPG로 저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JPG로 저장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데이터 일부가 압축이 되면서 손실이 돼요. 이렇게 손실된 그 품질은 절대 복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픽셀 값을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JPG로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에러,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항상 무손실
손실되지 않는 이미지 형태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고요. 가장 최후에 내보낼 때만 JPG로 변환을 해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선생님은 항상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지우지 않고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 JPG로 중간 단계에서 저장하면 안 된다. 중간 단계에서는 손실되지 않는 다른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특히 논문을 쓰거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더더욱 JPG로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JPG는 굉장히 용량을 작게 만드는 이점이 있는 대신에 데이터가 압축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난다. 손실 압축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TIF라고 하는 포맷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많이 쓰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PG는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되죠. 그리고 JPG는 채널별 8비트, 24비트 밖에 지원되지 않아요. 그런데 TIF는 채널별 8비트 뿐만 아니라 채널별 16비트도 지원을 해줍니다. RGB 각각 16비트, 총 48비트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압축을 지원하는데 손실 압축도 있고 무손실 압축이, 손실되지 않는 압축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선생님은 TIF 무손실 압축으로 중간 단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손실이 되지 않으면서 파일 사이즈는 줄어들고 또 16비트로 표현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자료를 저장할 때는 항상 선생님은 48비트, 즉 각각 채널별 16비트 TIF로 저장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TIF는 태그 구조를 쉽게 확장할 수 있어서 많은 그런 벤더들이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태그를 만들어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만든 TIF 파일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솔직히 웬만하면 다 열 수는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뭐 요거 아직까지 스님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아서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TIF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GIF, 요건 그냥 선생님이 참고로 넣는 건데 GIF는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씁니다. GIF는 256가지 색만 지원해요. 8비트만 지원해요. 채널별이 아니라 그냥 전체 8비트예요. 그래서 총 256가지 색만 지원을 하는데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투명을 지원해 줬어요. 옛날에 투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분들 움짤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움짤, 움직이는 짤. 여기 선생님 밑에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런 움짤이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움짤을 보통 GIF로 많이 만든다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도 움짤은 거의 GIF로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죠? 자, 옛날에 그 월드 와이드 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GIF는 JPG보다도 그 용량이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전송을 위해서 만든 그런 그래픽 포맷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진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256가지 색밖에 표현하지 못하니까 사진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냥 참고로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다음 PNG는 선생님 또 즐겼어요. 왜냐면 PNG는 GIF에서 지원하던 그런 투명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투명. 그리고 GIF는 사실은 전에 특허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이런 특허에 자유로워요. PNG는. 그리고 PNG는 24비트 트루 컬러 뿐만 아니라 24비트 트루 컬러의 알파 채널까지 해서 48비트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역시 무손실 압축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간중간 단계에서 저장을 할 때는 PNG 형태로 다 저장을 했다가 가장 마지막에 내보내기 할 때만 JPG로 내보내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PNG 파일은 굉장히 용량이 작으면서도 이미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이미지 파일 포맷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명을 지원해준다. 투명 옵션이 있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PSD 파일이 있는데 PSD는 참고로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포토샵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의 포토샵의 기본 파일 확장자 이름이 PSD 파일입니다. 사실 그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포토샵은 딱히 수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포토샵으로 만든 이런 파일들 만약에 배포를 하게 되면 즉 PSD 파일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면 거기 중간 단계에 저장해 놓은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토샵의 원본 파일인 PSD 파일로는 여러가지 다른 변화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PDF 파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F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약자는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문서 파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PDF 관련해서도 어도비에서 라이센스 거의 특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PDF 만들거나 읽거나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이 PDF 파일은 문서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저장이 된다. 이미지 파일 형식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PDF는 벡터 이미지예요. 벡터 이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PDF 파일을 그 이미지처럼 편집을 하려면 어도비사의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문 쓸 때 레이텍 많이 사용하잖아요. 레이텍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면 PDF로 생성이 되죠. 이런 그 PDF가 일종의 이미지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점은 이 PDF는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논문 작성할 때 그래프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PDF로 그려서 여러분들 그 논문에다 잘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PDF 볼 때 더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깨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작은 그림을 크게 확대하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PDF는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도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포맷 중에 하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피치 파일을 넣어놨는데 피치는 뭐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피치는 Flexible Image Transport System이라고 해서 보통 천문학에서 많이 써요. 그 이미지 그 행렬을 2차원 또는 3차원적으로도 배열할 수 있고, 그리고 8비트, 16비트, 32비트, 심지어 64비트까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각각 픽셀 값들을. 그 다음에 픽셀 값을 정수로도 저장할 수 있고 실수로도 저장할 수 있고 굉장히 자유로워서 천문학에서 우리 관측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할 때 피치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 이미지 소프트웨어에서 피치 파일을 핸들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많이 안 쓰고 전문가들이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2학기에 혹시 관측 천문학 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이 피치 파일로 피치 파일 핸들링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주로 파이썬으로 하고 있는데 파이썬, 매틀랩 아니면 뭐 옛날에는 아이라프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관측 데이터들을 이 관측 이미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치 파일. 자, 다음 XCF 파일은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라서 선생님이 좀 넣어놨는데요. 우리는 어도비 포토샵을 쓸 수가 없어요. 라이센스 문제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김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겁니다. 김프로 작업을 하게 되면 김프나 포토샵이나 개념은 비슷한데 레이어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를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레이어 형태를 그대로 저장하려면 포토샵은 아까 말씀드린 PSD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김프의 경우에는 XCF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일종의 프로젝트 전체를 저장하는 것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아야 나중에 층별로 이렇게 다 편집을 하는 레이어별로 편집하는 요런 그 기능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로우 파일이에요. 로우가 뭐 어떤 이미지 파일 형태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로우는 우리 뭐 영어 단어로 날것의 이런 말이잖아요.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우 데이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픽셀 값들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로우 파일로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캐논의 EOS 카메라를 쓸 예정이거든요. 캐논의 EOS 카메라는 로우 파일로 저장하면 확장자가 CR2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 CR2는 픽셀 값들, 픽셀 밸류들이 그대로 로우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JPG로 변환을 하고 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 로우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픽셀 정보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 절대 JPG로 저장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 JPG로는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게다가 JPG는 채널별 8비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니콘 카메라는 니콘 아니 죄송합니다. 캐논 카메라는 채널별 14비트를 지원해요. 14비트. JPG로 바뀌는 순간 14비트를 8비트로 팍 데이터를 압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우 파일로 저장해 놓는다면 CR2로 저장해 놓으면 분명히 이 데이터들을 나중에 얼마든지 재가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찍는 사진들은 이제 앞으로 CR2로 꼭 찍어야 된다. 로우 파일로 찍어야 된다. 그래서 CR2는 캐논이라는 회사의 DSLR의 로우 파일 확장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니콘은 많은 경험이 없는데 니콘 카메라는 로우 파일 역시 지원이 되는데 그 로우 파일 확장자 이름이 NEF, 니콘 일렉트로닉 포맷 NEF라고 하는 포맷이라고 합니다. 요건 선생님이 직접 다뤄보진 않았어요. 요즘 드론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DJI, 중국의 DJI라는 회사에서 나온 팬텀 4라고 하는 그 카메라는 드론은 이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 드론의 카메라는 로우 파일이 지원이 돼요.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로우 파일로 찍은 사진의 확장자는 DNG예요. 선생님이 현재 알고 있는 로우 파일은 요 정도인데 선생님이 모르는 또 다른 로우 파일 확장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과학 영상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미지 픽셀 값을 분석하고 싶다 하면 반드시 뭐로 저장을 해라? 로우 파일로 저장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EXIF 설명할까요? EXIF는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교환 이미지 파일 포맷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미지 파일의 헤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 헤더 EXIF 정보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제조사, 카메라 모델, 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한 소프트웨어 이름, 사진을 보정한 날짜, 그 다음에 촬영한 날짜. 사진을 촬영한 날짜랑 보정한 날짜랑 다를 수 있죠. 사진의 실제 디멘전 몇 바이 몇인지 뭐 이런 것들,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EXIF 정보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요. 보통 이 EXIF 정보를 보려면 코딩 잘하는 친구들은 이 관련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꿀뷰라고 하는 이미지 소프트웨어가 EXIF 정보를 좀 잘 보여주더라고요. 코딩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아요. 꿀뷰, 영어로 허니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EXIF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조금 이따 배울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DP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캐논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DSLR을 사면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EXIF 정보가 쭉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 뭐 펌웨어 버전, 촬영한 날짜, 그 다음에 사용한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이미지에는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EXIF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역시 이런 EXIF 정보가 사진의 헤더 속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진 파일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장했다면 EXIF 정보는 그대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의 어떤 이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코딩 잘하는 친구들은 이 정보를 다 바꿀 수 있죠. 코딩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는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카메라 본체 시리얼 번호까지 저장이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EXIF 정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서없이 길게 이야기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동영상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동영상 돌려보면서 또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